추석 차례상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저녁이었다. 윤이 흐르는 그 그릇 위에는 송편과 전, 나물과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백상철 회장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명절만 되면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 백태경도 오늘만큼은 아내 윤다혜와 나란히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곳 없는 부부였다. 태경은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다혜는 시어머니 오명숙이 직접 골라준 옅은 연분홍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차 한 잔을 놓아도 남을 만큼의 거리가 있었다. 다혜가 조심스럽게 찻주전자를 들어 남편의 잔을 채워주어도 태경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명숙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애써 웃었다. 다혜야, 오늘 네가 만든 송편이 제일 먼저 없어졌더라. 큰어머니께서도 솜씨가 참 좋다고 칭찬하셨어. 어머니께서 반죽 농도를 알려주신 덕분이에요. 다혜가 공손하게 대답하자 상철도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네가 명절 준비를 다 맡았구나. 고생이 많았다. 아닙니다, 아버님. 가족들이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도 기뻤어요. 다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열이 있었고 속도 계속 울렁거렸다. 음식 냄새를 맡을 때마다 입안에 신물이 올라왔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을 아직 남편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신 7주. 의사가 화면 속의 작은 점을 가리키며 축하한다고 말했을 때 다혜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이가 생기면 태경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까? 아니면 자신을 더 깊은 감옥에 가두려 할까? 그녀는 수십 번이나 남편에게 말하려 했다. 그러나 태경의 휴대전화 화면에 차예린이라는 이름이 뜰 때마다 용기가 사라졌다. 그는 다혜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부드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럴 때마다 다혜는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해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들이 거의 동시에 울렸다. 상철의 휴대전화, 명숙의 휴대전화, 태경의 휴대전화, 그리고 다혜의 휴대전화까지 같은 순간에 알림음을 냈다. 명숙이 먼저 화면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사진이니? 상철도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화면에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초음파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경 씨의 아이가 2달째 자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차예린. 거실에 있던 공기가 얼어붙었다. 멀리 부엌에서 식기세척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다.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태경을 바라보았다. 태경아, 이게 사실이니? 태경도 당황한 얼굴이었다. 그는 사진을 확대해 본 뒤 다혜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다혜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혜야. 태경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다혜는 천천히 손을 뻗어 왼손 약지에 반지를 빼냈다. 결혼식 날 태경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끼워주었던 반지였다. 그녀는 반지를 작은 봉투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명숙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혜야, 너 지금 뭘 하는 거니? 다혜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부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앉아봐.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지. 사실이 아니어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경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중요하지 않다니 무슨 뜻이야? 그제야 다혜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울고 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제가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는 거야. 저는 한 번도 당신을 시험한 적이 없어요. 떠나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고요. 이번에도 협박이 아닙니다. 다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명숙이 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다혜는 조용히 손을 풀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만큼은 저를 붙잡지 말아주세요. 태경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설마 그녀가 정말로 문을 열고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에게 다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화를 내면 먼저 사과했고 모욕을 주면 눈물을 숨겼으며 밤이 늦어도 현관 불을 켜놓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다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태경은 한동안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모든 일은 10달 전 전라남도 구례의 작은 매실 농장에서 시작되었다. 윤다혜는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기 전부터 일어났다. 봄에는 매화꽃을 살피고 여름이면 매실을 선별했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어머니와 함께 장아찌와 청을 만들었다.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읍내 떡집에서도 일했다. 다혜에게는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있었다. 구례에서 생산한 매실과 쌀을 이용해 작은 제과점을 여는 것이었다. 화려한 케이크보다는 할머니들이 먹어도 부담 없는 발효빵과 쌀과자를 만들고 싶었다. 노트 한쪽에는 매실 앙금을 넣은 찹쌀빵과 막걸리, 발효종을 이용한 빵의 배합 비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 윤재복은 딸이 반죽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말했다. 사람 손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똑같은 밀가루인데 내 손에만 가면 냄새부터 달라져. 다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딸이 만든 거라면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빈말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그렇게 소박한 웃음이 오가던 어느 날, 농장 입구에 검은색 대형 승용차 2대가 멈춰섰다.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차에서 나왔다. 백상철이었다. 제복은 그를 보자 반가움과 경계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내가 여긴 웬일이냐? 친구를 만나러 오는데 이유가 필요하나? 상철은 웃었지만 그의 뒤에 서 있는 수행원들과 고급 승용차는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상철이 아직 작은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집중호우가 내리던 밤에 그의 차가 섬진강 인근 비탈길 아래로 추락했다. 차량은 물이 불어난 웅덩이에 반쯤 잠겼고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 상철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근처 비닐하우스를 확인하러 나왔던 제복이 사고 소리를 들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창문을 깨고 상철을 끌어냈다. 그날 이후 상철은 제복을 생명의 은인이라 불렀다. 그러나 제복은 단 한 번도 그 은혜를 이용하지 않았다. 상철의 회사가 커져 백성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공장을 세운 뒤에도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매실값이 폭락해 빚을 질 때도 아내 금이가 수술받아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상철은 제복의 그런 태도를 존경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빚을 갚지 못했다는 부담을 느꼈다. 그날 상철은 안방에서 차를 마시다가 오래전 두 사람이 술에 취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태경이하고 다혜가 어릴 때 몇 번 만났던 거 기억하지? 제복의 얼굴이 굳었다. 기억은 하지. 그때 우리가 농담처럼 말했잖아. 자네 딸하고 내 아들이 크면 가족이 되면 좋겠다고. 술자리에서 웃자고 한 소리였어. 나는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었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다혜는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상철은 태경이 곧 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사생활 문제로 이사회가 시끄럽다고 설명했다. 그가 오래 만난 여자 차혜린을 집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가 다혜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네. 제복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 딸 인생을 내 빚 갚는 데 쓰지 마.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다혜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네. 성품도 바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반듯해. 우리 집에 필요한 사람은 거칠에만 아는 여자가 아니라 다혜 같은 사람이야. 내 집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태경이에게 필요한 사람인지부터 물어봐야지. 상철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으로 제복은 이미 답을 알았다. 그 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 딸을 끌어들이나? 태경이는 사람을 잘못 보고 있어. 차혜리는 그 애가 후계자가 아니었을 때 떠났다가 다시 경영권을 잡게 되자 돌아왔네. 그게 사실이어도 태경이 마음은 태경이 것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혜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복이 놀라 딸을 바라보았다.
다혜야, 너까지 왜 이러니? 결혼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 회장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요. 상철은 다혜에게 백성식품이 구례 지역 농가와 장기 납품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실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공 공장 설립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혜는 그 제안이 자신의 결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제가 결혼하지 않으면 그 계약도 없는 건가요? 상철은 당황했다. 그렇게 거래하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왜 같은 날 두 이야기를 하세요? 다혜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상철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제복은 딸에게 절대로 희생하지 말라고 말했다. 자신이 상철을 구한 것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다혜의 마음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남아 있었다. 10살 무렵 상철이 어린 태경을 데리고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태경은 도시에 사는 아이답게 말수가 적고 새 운동화에 흙이 묻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다혜가 개울가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든 것도 태경이었다. 태경은 울고 있는 다혜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다음부터는 혼자 물가에 가지 마. 내가 있을 때만 가. 왜? 내가 있으면 지켜줄 수 있으니까. 다혜에게는 아주 짧은 기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다. 태경은 아마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다혜는 한 번쯤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며칠 뒤 두 집안의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주에 있는 한정식집의 넓은 별실이었다. 병풍 앞에는 계절 음식이 놓였고 직원들은 조용히 문을 여닫았다. 다혜는 어머니 금이가 직접 다려준 원피스를 입고 부모 옆에 앉았다. 태경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나타났다. 키가 크고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그는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뒤 다혜를 한번 훑어본 것이 전부였다. 상철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아, 이쪽이 윤다혜 씨다. 어릴 때 만났던 거 기억하니? 기억 안 납니다. 인사부터 해야지. 태경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백태경입니다. 다혜도 조용히 인사했다. 윤다혜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명숙은 다혜에게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를 물었고 금이는 딸이 빵을 잘 만든다고 자랑했다. 상철과 제복은 농가 계약 문제를 이야기했다. 태경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상철이 결혼식 시기를 언급하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저는 이 결혼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태경아, 양가 어른들 앞이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다혜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윤다혜 씨가 무슨 기대를 하고 여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결혼해도 원하는 걸 얻지는 못할 겁니다. 제복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다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태경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집안끼리 정한 결혼이니까 형식은 맞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로 사랑하거나 평범한 가정을 꾸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혜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저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태경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말해보세요. 제가 이 결혼을 먼저 요구했다고 들으셨나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저는 당신의 연인을 몰아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당신의 재산을 원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죠. 당신이 들어오면 예리는 밀려나니까. 그건 당신 가족과 해결할 일이지 처음 만난 저를 미워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순종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골 출신 여자가 자신의 말을 반박하자 태경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날 만남은 결론 없이 끝났다. 제복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에게 이 결혼을 하지 말자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다혜는 결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부모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아니, 물었지만 다혜가 진짜 마음을 말하지 못했다. 농가 계약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물에서 건져주었던 소년이 정말로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쩌면 그 안에 예전의 따뜻함이
조금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 믿음은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흔들렸다. 태경은 예복을 맞추는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웨딩 촬영도 업무를 핑계로 중간에 떠났다. 다혜가 연락하면 비서가 대신 전화를 받았다. 청첩장에 들어갈 문구조차 상철과 명숙이 결정했다. 결혼식 전날 밤 태경은 다혜에게 처음으로 직접 전화했다. 내일 도망갈 생각은 없습니까? 다혜는 잠시 말을 잃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지금이라도 사라져주면 고마울 것 같아서.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거절하세요. 내가 거절하면 아버지가 예린을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저를 대신 미워하시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이 결혼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각오했어야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결혼식은 전주의 대형 호텔에서 열렸다.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백성그룹 후계자의 결혼은 경제면 기사에도 실렸다. 다혜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예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백 개의 조명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제복이 딸의 손을 태경에게 넘기기 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싫으면 아버지하고 나가자. 다혜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러나 태경은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사진 기자들의 시선을 의식한 뒤에야 마지못해 손끝을 맞댔다. 예식이 끝난 뒤 신부 대기실로 돌아온 다혜는 복도 끝에서 통화하는 태경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혜에게 할 때와 완전히 달랐다. 예린아, 울지 마. 이 결혼은 형식뿐이야. 다혜는 걸음을 멈췄다.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경영권을 넘기면 정리할게. 난 그 여자를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혜는 듣지 않고 돌아섰다. 그날 밤, 태경은 술에 취해 신혼집으로 들어왔다. 상철 부부가 두 사람에게 마련해준 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새 가구에서는 나무 냄새가 났고 침실 벽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다혜가 물을 가져다 주자 태경은 잔을 밀쳐냈다. 기분이 좋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원하던 대로 백성그룹 며느리가 됐잖아. 저는 그런 걸 원한 적 없어요. 그 말을 믿으라고? 태경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다혜가 놀라 몸을 뒤로 물리자 그는 더욱 세게 힘을 주었다. 잘 들어. 부모님 앞에서는 부부인 척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손을 놔주세요. 예린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분 연락처도 몰라요. 순진한 척하지 마. 태경이 손을 놓자 다혜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그는 침실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다혜는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물에서 건져주었던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결혼 후 태경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새벽에 술에 취해 돌아오거나 며칠씩 연락을 끊었다. 다혜는 처음에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된장찌개가 몇 번이고 식었고 갓 지은 밥은 굳어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음악 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왜? 미역국을 끓였어요. 어머니께서 당신이 좋아한다고 하셔서. 내가 해달라고 했어? 다혜는 입을 다물었다. 앞으로 쓸데없이 기다리지 마. 음식 냄새 나는 것도 싫으니까 다 버려. 전화가 끊긴 뒤 다혜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았다.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며칠 뒤 명숙이 갑자기 신혼집을 방문했다. 태경은 집에 없었지만 다혜는 그가 잠시 회사에 갔다고 둘러댔다. 명숙은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했다. 태경이가 속을 썩이니? 아니에요.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그 애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나쁜 아이는 아니야. 네가 조금만 이해해 주렴.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그 말을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다혜에게는 앞으로도 자신이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는 명령처럼 들렸다. 태경의 생일이 다가오자 다혜는 그에게 줄 선물을 고민했다. 우연히 서재를 정리하다가 태경이 컴퓨터 화면에 고급 손목 시계를 띄워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가격은 다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쌌다.
그녀는 몰래 읍내의 한식당과 포장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에는 빵을 굽고 낮에는 집안일을 했으며 저녁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다. 손등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조금씩 돈이 모였다. 마침내 생일 당일 다혜는 시계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평소보다 늦었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현관을 열자 낯선 여자의 구두가 보였다. 다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위층 침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선물 상자를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문을 열었을 때 태경은 차예린과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놀라 떨어졌지만 태경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짜증이 먼저 떠올랐다. 예린은 다혜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태경의 뒤에 숨었다. 태경 씨, 나 무서워.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분이 차예린 씨인가요? 태경이 대답했다. 그래. 여기가 어떤 집인지 알고 데려오셨어요? 내 집이야. 저도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혜는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젖은 포장지가 조금씩 구겨지고 있었다. 적어도 이 방만큼은 이러시면 안 됐어요. 태경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예린에게 사과해. 제가 왜 사과해야 하죠? 네가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게 했잖아. 다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제가 제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인가요? 예린은 태경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됐어. 내가 갈게. 원래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온 것 같네. 그 한마디에 태경의 분노가 다혜에게 향했다. 만족해? 예린을 또 울렸잖아. 다혜는 선물 상자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생일 축하드려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왔다. 태경은 잠시 상자를 바라보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오히려 다혜를 따라가 복도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사람 말이 안 들려? 예린에게 사과하라고 했잖아. 놓으세요. 네가 뭔데 그 사람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해? 다혜가 손을 빼려고 하자 태경은 거칠게 그녀를 밀쳤다. 다혜의 어깨가 벽에 부딪혔다.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태경도 순간 당황했다. 그러나 예린이 방문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표정을 굳혔다. 다시는 예린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다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태경은 예린을 데려다 주겠다며 다시 집을 나갔다. 다혜는 침실 바닥에 떨어진 선물 상자를 주워들었다. 포장을 뜯지도 않은 시계가 안에 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상자를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냈다. 처음에는 태경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출근 시간과 커피 취향을 적으려고 산 수첩이었다. 하지만 다혜는 첫 장에 전혀 다른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지 말 것. 그 아래에 이유도 적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부담이기 때문이다. 다혜는 잠시 펜을 멈추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음 문장을 적었다. 차예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아는 척하지 말 것, 질문하지 말 것, 화가 난 얼굴을 보이면 먼저 사과할 것. 마지막 줄을 쓰던 다혜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첩을 덮은 뒤 다혜는 자신도 모르게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직 아이가 생기기 전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참고 견디면 언젠가 태경이 변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물속에서 구해준 그 소년이 여전히 그의 안에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다혜는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남편을 화나게 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윤다혜의 하루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었다. 백태경이 집에 있는 날과 집에 없는 날이었다. 태경이 없는 날에는 숨을 조금 깊게 쉴 수 있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아주 작게 틀어놓은 채 집안일을 했다. 주방에서는 매실청을 넣은 반죽을 만들거나 새로운 빵의 배합을 시험하기도 했다. 반죽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녀의 마음도 잠시나마 편안해졌다. 그러나 현관 밖에서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다혜는 먼저 음악을 끄고 식탁 위에 펼쳐놓은 제과책을 치웠다.
태경이 싫어할 만한 냄새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했고 자신이 입은 옷과 머리카락까지 살폈다. 그날 태경의 기분이 어떤지 알아내기 위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그의 발걸음에 집중했다. 구두를 거칠게 벗어던지면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전화 통화를 하며 들어오면 차예린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아무 말 없이 곧장 서재로 올라가면 저녁을 묻지 말아야 했다. 다혜는 그 모든 것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들어오는 날에는 말을 걸지 말 것. 술 냄새가 나면 같은 공간에 오래 있지 말 것. 차예린 씨에게서 전화가 오면 자리를 비울 것. 먼저 웃지 말 것. 기분이 나쁠 때는 웃는 얼굴도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수첩은 남편의 취향을 기록하는 노트가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한 안내서가 되어갔다. 어느 날 밤, 태경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다혜는 주방에서 매실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명숙에게 들은 태경의 어린 시절 음식 취향을 기억해 준비한 것이었다. 태경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았다. 이걸 왜 했어? 다혜의 어깨가 움찔했다. 오늘은 일찍 오셨기에 혹시 저녁을 안 드셨을까 봐요. 내가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기다린 건 아니에요. 저도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태경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빼고 앉았다. 다혜는 그가 식사를 하려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앞에 놓았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차예린의 이름이 뜨자 태경의 굳었던 표정이 풀렸다. 예린아.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혜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식사는 안 하세요? 태경이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또 시작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음식이 식을까봐.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뻔히 알면서 일부러 끼어드는 거야? 아니에요. 질투하는 척하지 마. 네가 이 결혼을 선택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경 씨, 옆에 누구 있어? 태경은 다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라는 말이 다혜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태경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다시 집을 나갔다. 다혜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그가 손대지 않은 음식을 바라보았다. 배가 고팠지만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었다. 그날 수첩에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가 전화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있을 것. 며칠 뒤 명숙이 전화해 이번 주말에 함께 백화점에 가자고 했다. 계절이 바뀌었으니 며느리에게 옷을 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혜는 정중히 거절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옷은 충분히 있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하니. 지난번에도 같은 원피스를 입었더라. 제가 그 옷을 좋아해서요. 실제로는 팔목에 남은 자국을 가릴 수 있는 긴 소매 옷이 그것뿐이었다. 태경이 화가 난 날 손목을 붙잡은 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명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태경이하고 별일 없지? 다혜는 익숙하게 대답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애가 무뚝뚝해서 그렇지 마음은 나쁘지 않아. 어릴 때부터 속을 잘 표현하지 못했어. 다혜는 수화기 너머로 웃는 척했다. 알아요, 어머니.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태경에게도 좋은 마음이 있다고 믿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이 결혼에 남아있는 이유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았다. 명숙은 결국 혼자 신혼집을 방문했다. 다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명숙은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았다. 집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태경이 생활하는 흔적은 서재와 침실에만 조금 남아 있었고 다혜의 물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건 어디 있니? 다혜가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한 지 몇 달이 됐는데 이 집에는 내 물건이 하나도 없구나. 사진도 없고 책도 없고. 다혜는 애써 웃었다. 깔끔한 게 좋아서요. 명숙은 며느리의 손등에 생긴 작은 상처들을 보았다. 손은 왜 이러니? 반죽을 많이 만지다 보니 갈라졌어요. 요즘도 빵을 만드니? 가끔요. 태경이가 먹어?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명숙은 그 침묵을 알아차렸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남자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기도 해.
그 말에 다혜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사람이라면 지금의 자신은 사랑하거나 존중할 가치가 없다는 뜻일까? 아이가 생겨야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 하지만 다혜는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다. 네, 어머니. 그날 저녁, 명숙이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다혜는 태경이 일찍 돌아온 줄 알고 급히 문을 열었다. 그러나 현관 앞에는 차예린이 서 있었다. 예린은 밝은색 코트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값비싼 가방이 들려 있었고 다혜를 바라보는 표정에는 처음부터 예의가 없었다. 태경 씨 있어요? 회사에 계실 거예요. 그건 나도 알아요. 예린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다혜가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커피 좀 줘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태경 씨 집이죠. 예린은 다리를 꼬며 웃었다. 정확히 말하면 회장님이 태경 씨에게 사준 집이고요. 당신 돈으로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다혜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예린은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커피를 부탁했는데 못 들었어요? 용건을 말씀하세요. 생각보다 고집이 있네. 예린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당신이 순진한 척 한다고 해서 태경 씨가 마음을 바꿀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혼하지 않아요?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예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혜 앞으로 다가왔다. 회장님이 당신 가족 농가하고 계약해줬다면서요. 그 계약 끊길까봐 버티는 거예요? 그 계약은 결혼의 대가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예린은 거실을 둘러보며 비웃었다. 이런 집에서 살면서 사랑까지 달라고 하면 욕심 아닌가? 다혜가 주먹을 쥐었다. 제가 당신에게 모욕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예린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거예요? 부탁드렸습니다. 당신이 착각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러 왔어요. 태경 씨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당신과 한 집에 사는 동안에도 매일 나를 만나고 나한테 당신이 얼마나 답답한 여자인지 말해요. 다혜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요. 예린은 입꼬리를 올렸다. 당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다혜는 놀라 뒷걸음질 쳤다. 예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입술을 손톱으로 긁었다. 붉은 자국이 생기자 곧바로 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경 씨, 조금 전까지의 도발적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다혜 씨하고 이야기하려고 집에 왔는데 다혜 씨가 나를 때렸어. 다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린을 바라보았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린은 통화를 스피커로 전환했다. 태경의 격앙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윤다혜가 널 때렸다고? 나도 잘못했어. 괜히 찾아왔나 봐. 그런데 너무 무서워. 거기서 기다려. 지금 갈게. 전화가 끊기자 예린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졌다. 이제 누구 말을 믿는지 보자고요. 다혜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태경 씨는 사실보다 감정을 믿는 사람이에요. 특히 내 감정이라면 더 그렇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태경이 들어왔다.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예린과 그녀의 붉어진 뺨을 보자마자 다혜에게 다가왔다. 네가 그랬어? 아니에요. 예린 얼굴이 저런 데도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때렸어요. 태경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걸 믿으라는 거야? 사실이에요. 사과해. 저는 하지 않은 일에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다혜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부하자 태경의 표정이 굳었다. 너 요즘 내가 너무 봐주니까 겁이 없어졌지. 제가 왜 그분을 때리겠어요? 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확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곳에 온 거예요. 예린이 울음을 터뜨렸다. 태경 씨, 그만하자. 내가 괜히 왔어. 태경은 예린의 어깨를 감싸며 다혜를 노려보았다. 지금 당장 사과해. 다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싫습니다. 태경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다혜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 작은 반응을 본 순간 태경의 손에 힘이 잠시 풀렸다.
다혜의 눈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자신이 다가가기만 해도 그녀의 몸이 먼저 위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태경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올라가. 다혜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올랐다. 예리는 태경의 팔에 기대며 말했다. 나 때문에 또 싸운 거야? 태경은 시선을 계단 위에 둔 채 대답했다. 네, 잘못 아니야.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예린이 떠난 뒤에도 서재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다혜가 자신을 보고 움츠러들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며칠 동안 다혜는 태경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그가 아침을 먹지 않아도 묻지 않았고 늦게 들어와도 현관불을 켜놓지 않았다. 처음에는 태경도 그 조용함이 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불편함이 생겼다. 집에 들어와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식탁에는 음식 대신 깨끗이 닦인 빈 그릇만 놓여 있었다. 어느 날 밤, 태경은 침실 문을 열었다. 다혜는 책상 앞에 앉아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다. 뭐 해? 다혜가 놀라 화면을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뭘 보고 있었는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태경의 눈썹이 올라갔다. 일자리? 네. 왜? 제 생활비는 제가 벌고 싶어서요. 내가 돈을 안 줬어? 다혜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태경은 매달 일정 금액을 공동계좌에 넣었지만 다혜가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사용 내역을 물었다. 한 번은 어머니 금이에게 건강식품을 보내자 누구 허락을 받고 집안 돈을 썼느냐며 화를 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내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게 더 체면 상해. 저는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럽다고. 다혜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결혼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태경은 그녀가 자신에게 말대꾸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허락 없이 나가면 그 가게부터 없애버릴 거야. 다혜는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나는 태도에 오히려 태경이 당황했다. 다음 날 다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술집에 일을 구했다. 일반 음식점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지만 실제로는 기업 손님들의 술자리를 돕는 곳이었다. 당장 돈이 필요했던 다혜는 주문을 받고 술잔을 채우는 일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믿고 일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별 문제가 없었다. 손님이 들어오면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다른 직원들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다혜를 좋아했다. 그러나 어느 저녁, 백성식품 간부들과 함께 태경이 그곳에 들어왔다. 다혜는 쟁반을 들고 서 있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다. 태경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다. 부디 그가 모른 척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술에 취한 한 손님이 다혜의 손목을 붙잡았다. 아가씨, 여기 앉아서 한 잔만 따라봐. 손을 놓아주세요. 돈 벌러 왔으면 손님 말도 들어야지. 남자가 다혜를 억지로 옆자리에 앉히려 하자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남자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고 다혜를 자신의 뒤로 밀었다. 손대지 마십시오. 남자는 태경을 알아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백전무님, 저는 그저 직원인 줄 알고. 직원이면 함부로 만져도 됩니까? 태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벌했다. 동석한 간부들이 급히 상황을 정리했다. 태경은 다혜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차 문이 닫히자 그는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일한 거야. 음식을 나르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생각이라는 걸 안 해? 저도 이런 곳인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다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 돈을 벌고 싶었어요. 내 돈 쓰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 쓸 때마다 이유를 설명해야 하잖아요. 태경은 말문이 막혔다. 다혜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께 약을 보내드렸을 때도 왜 허락 없이 돈을 썼느냐고 하셨고, 제 옷을 샀을 때도 누구를 만나려고 꾸미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데서 일해? 제가 일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다혜는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항상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막은 다음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물어요. 태경은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 말은 반박하기 어려웠다. 집에 돌아온 뒤 태경은 거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풀었다. 다혜는 아무 말 없이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술집에서 남자의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태경의 손등이 긁혀 있었다. 손 주세요. 됐어. 피가 나요. 다혜가 소독약을 들자 태경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자신의 상처보다 다혜의 손목에 남은 붉은 흔적이 더 선명했다. 아까 그 사람이 세게 잡았어?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다혜는 웃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이 정도는 익숙합니다. 그 말에 태경의 얼굴이 굳었다. 다혜는 그의 손등에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자신을 화나게 하고 모욕한 남편이었지만 다친 것을 보면 외면하지 못했다. 태경은 그런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나한테 잘해? 다혜의 손이 멈췄다. 다치셨으니까요. 내가 너한테 잘한 적이 있나? 다혜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어릴 때 저를 물에서 구해주셨어요. 태경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걸 아직 기억해? 저한테는 중요했던 일이니까요. 태경은 처음으로 다혜가 자신을 바라보는 이유를 조금 이해했다. 그녀가 재산이나 지위 때문에 결혼했다고 믿었지만 다혜는 아주 오래전의 작은 친절을 아직도 붙잡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달라. 알고 있습니다. 다혜가 구급상자를 닫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아주 잘 알아요. 그녀는 다음날 술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며칠 동안 신문과 구인 사이트를 뒤진 끝에 작은 제과점의 직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다. 전주 외곽에서 봄날 제과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남혜정이 쌀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빵을 만들 사람을 찾고 있었다. 다혜는 태경에게 알리지 않고 면접을 보러 갔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유리 진열장에는 쑥빵, 흑임자 쿠키, 막걸리 발효종으로 만든 식빵이 놓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지역 농가에서 가져온 재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혜정은 다혜가 가져온 매실 찹쌀빵을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매실 앙금이 너무 시지 않고 향만 남네요.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았죠? 꿀과 조청을 조금 섞었습니다. 혜정은 빵을 반으로 갈라 단면을 살폈다. 어디서 배웠어요? 어머니께 떡 만드는 법을 배웠고 제과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경력은요? 정식 경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은 경력 없는 사람 손이 아닌데. 혜정은 그녀의 갈라진 손등을 보며 말했다. 내일부터 나와요. 대신 처음 한 달은 서로 맞는지 지켜봅시다. 다혜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에는 새로운 시간이 생겼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반죽을 하고 오븐의 온도를 확인하고 손님에게 빵을 건넸다. 누구도 그녀에게 왜 웃느냐고 묻지 않았고 작은 실수를 해도 모욕하지 않았다. 가게의 관리자인 정우차는 재료 발주와 판매를 담당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세심했다. 다혜가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들려고 하면 먼저 옮겼고 점심을 거르면 주먹밥을 책상 위에 놓아 주었다. 안 먹으면 반죽보다 먼저 쓰러집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시네요. 다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우차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건넸다. 가게에서 일한 지 2주가 지나자 다혜가 만든 매실 찹쌀빵이 정식 상품으로 판매되었다.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다. 혜정은 다혜의 이름을 적은 작은 안내문까지 진열장 옆에 세워주었다. 다혜는 그것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에 이름을 붙여준 것은 처음이었다. 태경은 비서에게서 다혜가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처음에는 당장 그만두게 하려 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지켜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다 어느 오후 직접 가게를 찾았다. 다혜는 그가 들어온 것을 모르고 한 노부부에게 빵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소화가 편하실 거예요. 매실 향이 강하지 않으니 차와 함께 드셔보세요. 노부부가 감사하다고 하자 다혜는 환하게 웃었다. 태경은 입구에 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에서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움츠러들던 사람과 같은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다혜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동료들과 웃었으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집에서는 웃지 못했던 이유가 자신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우찬이 다혜에게 새로 구운 빵을 건네며 말했다. 윤다혜 씨, 이거 간 좀 봐주세요. 다혜가 빵을 한 입 먹고 웃었다. 소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역시 알아맞히네요. 두 사람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태경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태경이 일부러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자 다혜의 웃음이 즉시 사라졌다.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우찬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다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제 직장입니다. 문제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아내 직장에 오는 게 문제야? 태경은 진열장에 놓인 매실 찹쌀빵을 집어들었다. 이게 네가 만든 거야? 네. 하나 줘. 다혜는 종이봉투에 빵을 담아 건넸다. 계산하셔야 합니다. 태경이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나한테 돈을 받겠다고? 손님이시잖아요. 우찬이 웃음을 참으며 계산기를 눌렀다. 태경은 카드를 건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빵을 한 입 먹었다. 달지 않은 매실향과 쫄깃한 반죽이 어우러져 있었다. 맛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혜에게 말하지 않았다. 태경은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다혜가 우찬과 함께 뒷문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자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 다혜가 걸음을 멈췄다. 버스로 가겠습니다. 타라고 했어. 우찬이 다혜 앞을 막아섰다. 싫다고 하시잖습니까? 태경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지? 직원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내 아내야. 우찬은 놀란 표정으로 다혜를 바라보았다.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경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자 우찬도 다른 팔을 잡았다. 놓으십시오. 당신부터 놔. 두 남자 사이에서 다혜가 소리쳤다. 두 분 다 놓으세요. 태경과 우찬이 동시에 손을 놓았다. 다혜는 태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태경은 그녀의 단호한 표정에 잠시 말을 잃었다. 다혜는 우찬에게 고개를 숙였다. 먼저 가세요. 죄송합니다. 우찬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겠어요? 네. 태경은 그 짧은 대화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차에 탄 뒤 그는 냉정하게 물었다. 저 남자하고 무슨 사이야? 직장 동료입니다. 동료가 남의 아내 팔을 잡아? 당신도 제 팔을 잡았어요. 나는 남편이잖아. 다혜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남편이라는 말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경은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길가에 세웠다.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다혜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모든 일이 제 잘못이라고 믿지 않게 된 겁니다. 태경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전처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도 섞여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상철과 명숙이 앉아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명숙은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차가운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 다혜가 차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태경이 주문한 물건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다. 차예린이 서 있었다. 예린은 집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다혜를 밀치고 들어왔다. 태경 씨 어디 있어? 다혜가 그녀의 앞을 막았다.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당신이 감히 나한테 명령해? 예린은 거실 안쪽에 상철과 명숙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물부터 가져와요. 밖에서 오래 기다렸더니 목마르니까. 그때 명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예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누가 내 어머니니?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예린은 곧바로 표정을 바꾸었다. 죄송합니다. 다혜 씨하고 너무 친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장난을 조금. 방금 네가 한 말이 친한 사람에게 하는 장난으로 들리니? 상철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게 내 집안 교육이냐? 예린의 입술이 떨렸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명숙이 다혜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가 평소에도 이렇게 찾아왔니?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만으로도
명숙은 충분히 알아들었다. 당장 나가. 어머님 제 말도 들어보세요. 다시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네가 태경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짓밟을 권리는 없어. 명숙은 직접 현관문을 열었다. 예리는 태경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했다. 태경 씨. 태경은 부모의 시선을 의식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리는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힌 채 집을 나갔다. 하지만 차에 오르자마자 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부모 앞이라 받지 않았다. 예리는 울분을 삼키며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다혜 씨가 당신 부모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다혜 씨가 나를 일부러 불러놓고 모욕한 거야. 그날 밤 상철과 명숙이 돌아간 뒤 태경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는 곧장 다혜를 찾았다. 네가 예린을 불렀어? 다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왜 부르겠어요?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예린을 그렇게 대한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린은 네가 일부러 자기를 불렀다고 하던데. 다혜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태경의 신경을 건드렸다. 뭐가 웃겨? 당신은 언제나 그분의 말부터 믿으니까요. 예린은 이유 없이 거짓말하지 않아. 다혜의 눈에서 마지막 기대가 사라졌다. 저도 이유 없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은 확인도 하지 않고 항상 제가 거짓말한다고 결정하잖아요. 태경은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예린을 싫어하니까 그렇지. 제가 그분을 좋아해야 합니까? 처음 듣는 다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태경이 멈칫했다. 다혜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분은 제 집에 들어와 저를 모욕하고 스스로 얼굴을 때린 뒤 제가 그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오늘도 허락 없이 들어와 저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만 믿습니다. 증거 있어. 그 한마디에 다혜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증거요. 네.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다혜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야. 당신에게는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태경을 지나 계단으로 향했다. 태경이 뒤에서 소리쳤다.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다혜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다. 저에게는 끝났습니다. 윤다혜. 다혜는 난간을 붙잡은 채 말했다. 오늘부터 제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뭐? 당신은 저를 아내로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남편인 척도 하지 마세요. 태경이 계단 아래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다혜는 그제야 몸을 돌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반항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다혜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다. 태경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했다. 그동안 다혜가 울고 사과할 때는 그녀가 언제까지나 자신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그녀의 말은 처음으로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그날 밤 다혜는 수첩을 펼쳤다. 기존에 적혀 있던 문장들을 한참 바라본 뒤 붉은 펜으로 한 줄씩 지우기 시작했다. 그가 화를 내면 먼저 사과할 것, 차예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자리를 피할 것, 밖에서 일하려면 허락을 구할 것. 다혜는 마지막 문장을 지운 뒤 새로운 내용을 적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는 사과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아래에 한 문장을 더 썼다. 남편의 분노보다 내 삶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날 이후 윤다혜는 더 이상 백태경의 기분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퇴근한 뒤에도 자신이 먹을 만큼만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다. 태경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았고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도 방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태경은 그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귀찮은 질문을 받지 않아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의 고요함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새벽에 돌아오면 주방 한쪽에 보온병과 숙취의 소용국이 놓여 있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도 있었다. 속이 아프면 조금만 드세요. 약은 2알만 드셔야 해요.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냉장고 안에는 다혜가 먹을 반찬 몇 가지와 우유, 과일만 남아 있었다. 태경이 좋아하던 음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늦은 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다혜를 발견했다. 그녀는 재과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다. 태경은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내가 오는 소리 못 들었어? 다혜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와? 나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태경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예전 같았으면 다혜가 먼저 코트를 받아들고 저녁을 먹었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지금 그녀는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분했다. 밥은 드시지 않았으면 직접 챙겨 드세요. 윤다혜. 그녀가 그제야 책을 덮었다. 무슨 일이세요? 너 요즘 일부러 이러는 거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관심 없는 척하는 거. 다혜는 씁쓸하게 웃었다.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태경의 가슴을 이상하게 찔렀다. 정우찬 때문이야? 왜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가게에서 매일 마주치니까 마음이라도 생겼어? 다혜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차예린 씨를 만나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장 동료와 대화하는 건 왜 문제가 됩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다른데요? 태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은 남편이니까 괜찮고 다혜는 아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입안까지 올라왔지만 말로 내뱉는 순간 얼마나 이기적으로 들릴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다혜는 다시 책을 펼쳤다. 할 말이 끝났다면 올라가 쉬세요. 태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쾌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사랑 때문인지 익숙한 소유물을 잃을까 두려운 것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며칠 뒤, 다혜는 가게에서 일하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오븐에서 갓 나온 빵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심하게 울렁거렸다. 그녀는 급히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남혜정은 창백해진 다혜의 얼굴을 보며 걱정했다. 요즘 계속 이러잖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을 조금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정우찬도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다가왔다. 어제도 점심을 거의 못 드셨죠? 괜찮아요.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다는 말 그만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병원부터 가요. 다혜는 계속 거절하려 했지만 일어서자 다시 눈앞이 흐려졌다. 결국 우찬이 근처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진료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받은 뒤 의사는 임신 가능성을 물었다. 다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임신 7주 정도로 보입니다. 다혜는 화면 속 작은 점을 바라보았다. 정말인가요? 네. 아직 초기라 조심하셔야 해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다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의사는 그녀의 손목에 남은 희미한 자국과 지나치게 긴장한 표정을 살폈다. 남편분과 함께 오셨나요? 아니요. 다음에는 보호자와 같이 오실 수 있을까요? 다혜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우찬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디가 많이 안 좋습니까? 다혜는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아니에요. 잠을 못 자서 그렇대요. 우찬은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캐묻지 않았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오늘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차 안에서 다혜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기뻐해야 하는데 눈물이 났다.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겼다.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지켜야 할 작은 생명이 생겼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기뻐할지는 알 수 없었다. 태경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생기면 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태경은 드물게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다혜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여러 번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태경이 물었다. 할 말 있어? 네. 뭔데? 다혜는 가방 속 진단서를 만졌다. 그때 태경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차예린이었다.
태경은 잠시 다혜를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예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태경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어디야? 알았어. 바로 갈게. 다혜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태경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예린이 아프대.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인가요? 그건 내가 확인할 일이야. 저도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태경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나중에 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린이 혼자 있다잖아. 저도 혼자입니다. 태경이 멈춰섰다. 다혜는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먼저 떠올라 있었다. 또 경쟁하려고 하지 마. 사람이 아프다는데 지금 꼭 내 이야기를 해야겠어? 그 말에 다혜는 가방에서 손을 뺐다. 아닙니다. 다녀오세요. 태경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다혜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가방 속 진단서를 꺼내 펼쳐보았다. 모니터 사진 아래에 자신의 이름과 임신 주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렸다. 미안해.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다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조금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날 태경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차예리는 다혜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다혜는 처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이어 예린이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아래에는 임신 8주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다혜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예린은 전주 도심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혜가 도착하자 그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올 줄 알았어요. 다혜는 맞은편에 앉았다. 보낸 사진이 무엇입니까? 예린은 가방에서 병원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보면 모르겠어요. 다혜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진료 기록과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 환자 이름은 차예린이었고 임신 주수는 8주로 적혀 있었다. 태경 씨 아이예요. 다혜의 귀에서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확실합니까? 예린은 비웃듯 웃었다. 이런 걸로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혜는 진료 기록을 다시 살폈다. 그분에게도 말했나요? 아직은요. 당신이 먼저 정리해 주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왜 저에게 먼저 말하죠? 당신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태경 씨가 선택하기 어려워하니까. 다혜는 예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태경 씨가 저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요즘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린의 표정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 사람이 당신 가게에 가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정우찬이라는 남자에게 질투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게 싫은 것뿐이지.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잔인했지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예린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태경 씨가 어제 내 옆에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나에게 왔죠. 다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예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도 아이를 원했나요? 다혜가 급히 시선을 들었다. 예린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표정을 보니 뭔가 있나 보네요. 다혜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다. 안에는 자신의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당신이 아이를 가져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예린이 차갑게 말했다. 태경 씨는 나를 사랑해요. 내 아이는 사랑하는 여자의 아이지만 당신 아이는 원하지 않은 결혼에서 생긴 책임일 뿐이에요. 다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만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게 괴로워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린의 눈빛이 빛났다. 정말요. 대신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다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린이 뒤에서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태경 씨도 결국 고마워할 거예요. 호텔을 나온 다혜는 한참 동안 길가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명절 선물을 들고 바쁘게 지나갔다. 거리에는 추석을 앞둔 들뜬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다혜는 옷장을 열었다. 자신의 옷은 많지 않았다. 결혼하면서 명숙이 사준 한복과 몇 벌의 원피스, 일할 때 입는 편한 옷이 전부였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필요한 물건만 넣었다. 결혼식 사진도 태경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손목시계도 가져가지 않았다.
가장 오래 망설인 것은 어린 시절 태경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었다. 개울가에서 젖은 옷을 입은 두 아이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다혜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다 서랍 안에 다시 넣었다. 이제 과거의 친절 하나만으로 현재의 상처를 견디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곧바로 떠날 수는 없었다. 다음 날은 백씨 집안의 추석 가족 모임이었다. 상철과 명숙은 다혜가 오지 않으면 걱정할 것이 분명했다. 다혜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역할을 끝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시댁에 도착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으며 명숙과 함께 차례상을 준비했다. 명숙은 다혜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괜찮아요. 다혜는 습관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태경은 점심 무렵에 도착했다. 그는 다혜를 보자 다가왔지만 그녀는 상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피했다. 어제 하려던 말이 뭐였어? 태경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혜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에게 자신의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책임 때문에 붙잡을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이유로 곁에 두려 할까? 그것은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행복한 일이 아니었다. 이제 말할 필요 없습니다. 태경의 표정이 굳었다. 왜 또 그래? 곧 알게 될 겁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가족들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예린이 보낸 초음파 사진과 메시지였다. 명숙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니? 상철은 태경을 노려보았다. 설명해라. 태경도 처음 보는 사진이었다. 저도 모릅니다. 모른다니 내 아이를 가졌다고 하잖아.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조용히 자신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다. 준비해온 이혼 서류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다. 그녀는 시부모에게 깊이 절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명숙이 다급히 손을 잡았다. 다혜야, 잠깐만. 이게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요하지 않다니? 다혜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나는 저 사진을 처음 봤어. 당신이 차예린 씨와 계속 만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혜는 가방을 들었다. 태경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다혜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만지지 마세요. 그 말에 태경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다혜는 시부모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디로 가려는 거니? 당분간 혼자 있고 싶습니다. 태경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 허락 없이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다혜는 쓸쓸하게 웃었다. 떠나는데도 허락이 필요합니까? 그녀는 그대로 집을 나갔다. 태경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설마 정말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혜는 늘 돌아왔고 늘 기다렸으며 늘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혜는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부모가 알게 되면 가슴 아파할 것이 두려웠다. 남혜정은 그녀의 사정을 모두 묻지 않은 채 남해에 있는 지인의 작은 제과점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어디에 있든 살아 있어야 해요. 혜정은 다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리고 아기를 먼저 생각해요. 다혜는 그제야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남해의 작은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아래에 있었다. 방 하나와 좁은 주방이 전부였지만 다혜에게는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잠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놀라 깨어났고 휴대전화가 울리면 손이 떨렸다. 태경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했다. 다혜는 받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를 남겼다. 어디야? 당장 연락해. 예린의 임신은 확인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라지면 해결될 것 같아? 며칠 뒤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졌다. 부모님이 걱정하셔. 몸은 괜찮아? 말이라도 해. 그러나 다혜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과점에서 반죽을 만들며 마음을 붙잡았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겼다. 정우찬도
몇 차례 남해를 찾았다. 그는 혜정의 부탁으로 밀가루와 발효종을 가져왔고 무거운 물건을 대신 옮겨주었다. 백태경 씨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우찬이 물었다. 다혜는 반죽을 만지며 대답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결정해야 합니다. 아기 아버지이기는 하잖아요. 다혜의 손이 멈췄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에게 남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태경은 다혜가 사라진 뒤 처음으로 텅 빈 집과 마주했다. 처음 며칠은 분노했다. 다혜가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일부러 모습을 감췄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풀어 그녀의 행방을 찾게 했고 가게와 친정에도 연락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다혜의 방을 뒤지던 태경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첫 장에는 그의 음식 취향이 적혀 있었다. 된장찌개에는 애호박을 많이 넣지 않는다. 커피는 설탕 없이 마신다. 비 오는 날에는 어깨가 아프다고 한다. 태경은 다음 장을 넘겼다. 내용은 점점 달라졌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지 말 것. 내가 기다리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부담이기 때문이다. 차예린 씨와 통화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있을 것. 화가 난 날에는 눈을 오래 마주치지 말 것. 돈이 필요해도 먼저 말하지 말 것. 그가 나를 의심해도 변명하지 말 것. 변명하면 더 화를 낸다. 태경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마지막 장까지 읽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는 사과하지 말 것. 남편의 분노보다 내 삶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 아래에는 다혜가 최근에 적은 문장이 있었다. 아이에게 사랑이 없는 집을 가족이라고 가르치지 말 것. 태경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아이. 그는 수첩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안을 미친 듯이 뒤지다가 쓰레기통 아래에 찢긴 병원 봉투 조각을 발견했다. 봉투에는 산부인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경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그날 저녁 남혜정이 태경을 찾아왔다. 혜정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주었다. 가게 외부 카메라에는 예린이 다혜를 따라와 위협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른 영상에는 예린이 직접 자신의 뺨을 때린 뒤 전화를 거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태경은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혜 씨는 당신이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혜정이 말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도 보여줄 생각을 못했죠. 왜 이제야?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다혜 씨가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태경은 예린을 불러 모든 것을 추궁했다. 예린은 처음에는 부인했다. 그러나 태경이 영상과 병원 기록 조사를 언급하자 표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임신도 거짓말이야? 예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나를 버릴 것 같았어. 대답해. 그래, 거짓말이야. 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예린은 울면서 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당신도 원했잖아. 다혜가 없어지면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태경은 손을 뿌리쳤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처음에는 했어. 그 여자하고 결혼한 뒤에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건 이제 와서 전부 내 잘못이라고 하지 마. 당신이 다혜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그 틈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야.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자신이었다. 다혜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한 것도 자신이었다. 예린은 원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파괴를 더 크게 만든 사람이었다. 며칠 뒤 태경은 정우찬을 통해 다혜가 남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밤새 차를 몰아 그녀가 머무는 집을 찾아갔다. 작은 마당에는 아기 옷 몇 벌이 널려 있었다. 태경은 숨을 멈췄다. 그때 다혜가 바구니를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이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배는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임신한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보였다. 태경은 한동안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다. 다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어떻게 여기를? 태경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이, 내 아이야. 다혜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돌아가세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차예린 씨에게 갔습니다. 태경의 입술이 굳었다. 예린의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이제는 압니다. 그럼 나하고 돌아가자. 태경이 손을 내밀었다. 다혜는 그 손을 바라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싫습니다. 오해가 풀렸잖아. 다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오해가 풀렸다는 겁니까? 예린이 거짓말했다는 것. 그 여자가 거짓말한 사실만 밝혀진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바뀔 수 있어.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다시 당신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 집이야. 아니요. 다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한 번도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찬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태경을 보자 긴장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태경은 우찬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와 아기용품을 보았다. 순간 수치심과 질투가 뒤섞인 분노가 치밀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다혜 씨를 도우러 왔습니다. 내 아내를 네가 왜 도와? 당신 아내가 아니라 이혼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태경이 우찬의 멱살을 잡았다. 입 조심해. 다혜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았다. 놓으세요. 태경은 그녀가 우찬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아이도 저 사람 아이야? 다혜는 숨을 멈췄다. 태경은 다급하게 물었다. 대답해, 내 아이 맞잖아. 다혜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금 사실을 인정하면 태경은 자신을 강제로라도 데려가려 할 것이다. 그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었다. 다혜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태경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뭐? 우찬 씨 아이입니다. 우찬이 놀라 다혜를 바라보았다. 태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거짓말하지 마. 사실입니다. 네가 나를 떠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저 사람 아이를 가져? 떠나기 전부터 만났습니다. 다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차예린 씨를 만날 때 저도 제 삶을 준비했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무너졌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저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했어. 이제는 아닙니다. 태경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다혜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우찬 씨와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태경은 그녀와 우찬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 믿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좋아.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태경은 돌아서 차에 올랐다. 자동차가 거칠게 마당을 빠져나가자 다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그녀가 울며 말했다. 우찬 씨까지 끌어들여서 정말 죄송해요. 우찬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저 사람이 아이 때문에 저를 데려가려고 할까 봐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다혜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그래서 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날 이후 태경은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술에 취해 다혜의 수첩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녀가 우찬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믿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우찬이 태경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태경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며칠 사이 수척해져 있었다. 무슨 낯으로 왔어? 우찬은 문을 닫고 그의 앞에 섰다. 사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결혼 날짜라도 알려주려고? 결혼은 없습니다.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찬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다혜 씨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아이입니다. 태경의 움직임이 멈췄다. 뭐라고? 저와 다혜 씨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태경은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기쁨이 먼저 밀려왔지만 곧 그 기쁨을 느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왜 이제 말하지? 다혜 씨가 아이 아버지에게 진실을 숨긴 채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찬은 태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야?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사실이 다혜 씨를 다시 데려갈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경의 얼굴이 굳었다. 우찬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다혜 씨를 잃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곁에서 무엇을 잃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찬이 떠난 뒤 태경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다혜의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아이에게 사랑이 없는 집을 가족이라고 가르치지 말 것. 태경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다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정우찬이 사무실을 떠난 뒤에도 백태경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다혜의 수첩을 펼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은 분명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따라온 것은 더 무거운 부끄러움이었다. 다혜가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붙잡힐까 두려워서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이다. 태경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혜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싶은가? 그렇다면 왜인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되찾고 싶어서인가? 다혜를 사랑해서인가? 혹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인가? 어떤 질문에도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동안 그는 다혜의 마음을 사랑이라 부르면서도 존중하지 않았다. 다혜가 기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사과하는 것을 약함으로 보았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믿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이유로 가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태경은 그날 밤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새벽이 밝을 때까지 다혜의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자신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다혜를 찾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변호사를 불렀다. 차예린 씨가 제출한 임신 관련 서류가 조작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할까요? 태경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회사 자료를 이용했거나 병원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으면 정식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태경은 전화를 끊은 뒤 인사팀과 감사실에도 연락했다. 예린이 백성식품의 행사와 홍보 업무를 맡으며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예린을 믿었기 때문에 더 조사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눈 감았던 모든 일을 다시 확인하려 했다. 며칠 뒤 태경은 혼자 남해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고 다혜가 머무는 집 앞에 무작정 차를 세우지도 않았다. 그는 먼저 남혜정에게 연락해 다혜에게 자신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혜정의 대답은 단호했다. 다혜 씨가 싫다고 하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태경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네. 아이를 이유로 압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하겠습니다. 소리치거나 손을 잡아 끌지도 않을 겁니까? 태경은 그 질문을 듣고 눈을 감았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확인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혜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바닷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사람들의 눈이 있는 곳이어야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다. 태경이 도착했을 때 다혜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넉넉한 원피스 아래로 배가 조금 드러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경은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고개만 숙였다. 와 줘서 고마워. 다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경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유자차 두 잔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다혜였다. 우찬 씨에게 들으셨겠군요. 응. 그래서 오셨어요? 아이 때문만은 아니야. 다혜의 표정이 굳었다. 태경은 급히 말을 고쳤다. 그 말도 결국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겠지.
네가 왜 나를 떠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서 왔어. 이제야요? 그 짧은 질문에는 분노보다 지친 체념이 담겨 있었다. 태경은 고개를 숙였다. 네, 수첩을 봤어. 다혜의 손이 찻잔 옆에서 멈췄다. 허락 없이 보셨군요. 미안해. 그 수첩을 읽고 많이 놀라셨습니까? 놀랐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야. 태경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내게 한 일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 다혜는 수첩을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태경이 말했다. 그동안 나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어. 아버지가 결혼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너를 미워했고, 예린이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너를 의심했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집에 돌아와 내게 화를 냈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전부 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건 전부 내 선택이었어. 다혜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예린이 거짓말한 것도 사실이고,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밀어붙인 것도 사실이야.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은 건 나였어. 너를 무시하고, 겁을 주고, 붙잡은 것도 나였고, 다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를 들으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태경은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다혜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돌아가 달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어. 태경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다혜가 추석날 두고 간 이혼 서류였다. 그의 서명이 추가되어 있었다. 네가 원하면 바로 제출해. 다혜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서명을 기다렸다. 그런데 막상 태경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류를 내놓자 가슴 한쪽이 아팠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다혜는 서류를 받아 가방 안에 넣었다. 아이를 만나는 문제는 출산한 뒤에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어. 제가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게. 부모님께 아이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차예린 씨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 서류는 조작된 게 맞아 회사 자료를 외부에 넘긴 일도 조사 중이야. 그분을 처벌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태경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은 계속 그분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제 말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요. 알아. 그러니 앞으로 저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핑계로 대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다. 다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태경도 따라 일어났지만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다혜는 찻집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태경은 여전히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을 강제로라도 차에 태우려 했을 사람이다. 그러나 그날 그는 고개만 숙였다. 다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변화는 한 번의 절제나 한 번의 사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다혜는 부모에게 임신 사실과 결혼 생활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윤재복은 딸의 말을 끝까지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다혜가 손목에 남았던 자국과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얼굴은 서서히 무너졌다.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니? 다혜는 고개를 숙였다. 걱정하실까 봐요. 걱정하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야. 제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고통받는 것도 모르고 나는 백상철하고의 약속이 좋은 인연인 줄만 알았다. 최금희는 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가 네 얼굴만 보고도 알아챘어야 했는데. 다혜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제복은 백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며칠 뒤 구례의 농장 창고에서 마주 앉았다. 오래전 생명을 구해준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시작된 우정은 그날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제복이 말했다. 나는 내 목숨을 구했지. 내 딸을 내 집에 바친 게 아니야. 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네. 그 말로 끝날 일인가? 아니라는 걸 안다. 상철은 오랫동안 자신이 다혜를 며느리로 들이면 두 집안 모두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태경이 예린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다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며 자신은 생명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다혜의 의지가 없었다. 나는 자네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네. 제복이 씁쓸하게 웃었다. 은혜를 갚고 싶었다면 다혜가 원하는 삶을 도와줬어야지. 왜 네 아들 인생을 바로잡는 도구로 썼나?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백성식품과 구례농가의 계약은 다혜의 결혼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상철은 기존 계약을 농가 협동조합과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분리되어야 했던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었다. 명숙도 다혜를 만나기 위해 남해로 내려왔다. 하지만 다혜는 처음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명숙은 억지로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 날 다시 연락해. 다혜가 허락하면 잠깐만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혜는 고민 끝에 제과점 한쪽에서 그녀를 만났다. 명숙은 다혜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태경이가 무뚝뚝할 뿐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어 보일 때도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눌렀다. 그게 너를 더 혼자 있게 만든 말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다혜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아껴주기만 했지 지켜주지는 못했어. 그 말에 다혜의 눈가가 붉어졌다. 명숙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은 접촉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문가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이를 이유로 너를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마. 감사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내 편에서 존중하겠다. 다혜는 그날 처음으로 명숙에게 배속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명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기쁨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아이의 존재가 다혜에게 또 다른 압력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 무렵 차예린의 조작도 모두 드러났다. 예린은 지인의 병원 기록 일부를 편집해 자신의 이름을 넣었고 백성식품 내부 홍보 자료를 이용해 태경과 자신이 공식적인 연인 관계인 것처럼 외부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회사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개인적인 비용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예린은 태경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나를 고발하면 당신 이름도 같이 망가져. 태경은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내가 한 일로 충분히 망가졌어. 다혜가 돌아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아? 다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예린은 그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예전에 태경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혜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태경은 잠시 침묵했다. 받아들여야지. 당신 정말 변한 척 하는구나. 변한 척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의 결과를 감당하려는 거야. 예린은 울면서 말했다.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잖아. 아니,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거짓말한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다혜를 괴롭힌 책임은 내가 질 거야. 그는 예린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든 잘못을 그녀에게 떠넘기지도 않았다. 회사의 조사 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되자 태경의 사생활과 판단력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막으려 했지만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지금 자리를 지키는 건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철이 물었다. 얼마 동안 물러나 있을 생각이냐? 기간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다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태경은 상담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다. 상담사가 왜 화가 났는지 물으면 그는 늘 상대가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몇 번의 상담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상대를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예린이 자신을 버렸다는 수치심을 다혜에게 쏟아냈다. 그는 매주 자신이 했던 행동을 기록했다. 질투를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과를 패배라고 생각했다. 상대가 나를 떠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기록은 다혜의 수첩과 달랐다. 다혜의 수첩이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태경의 기록은 자신이 만든 위험을 직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다혜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아이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 다혜가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몫으로 별도 계좌를 만들고 사용 여부는 다혜가 결정하게 했다. 남해에서 다혜는 천천히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 갔다. 혜정의 도움으로 작은 작업실을 빌렸고 구례의 매실과 남해의 마늘, 지역쌀을 이용한 빵을 연구했다. 처음에는 제과점 진열대 한쪽만 빌려 판매했지만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다. 다혜는 혼자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여성들과 함께 반죽을 만들었고 농가에서 남는 재료를 정해진 가격에 구입했다. 그녀가 만든 협동조합의 이름은 다시봄이었다. 누군가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느냐고 묻자 다혜는 말했다. 모든 게 괜찮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겨울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으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몇 달 뒤 다혜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분만실 밖에는 제복과 금이, 혜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숙은 다혜의 허락을 받고 병원 복도 끝에서 조용히 소식을 기다렸다. 태경은 오지 않았다. 오고 싶었지만 다혜가 출산 직후에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이의 이름은 윤도겸이었다. 다혜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당분간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하기로 했다. 태경은 사진 한 장만 전달받았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이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짧은 메시지만 보냈다. 고생했어. 두 사람 모두 건강하기를 바랄게. 돌아오라는 말도 아이를 보게 해달라는 말도 없었다. 다혜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출산 후 석 달이 지나서야 태경은 처음으로 아이를 만났다. 다혜가 정한 장소는 상담센터의 가족 면접실이었다. 다혜와 상담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태경은 조심스럽게 도겸을 안았다. 아이를 안는 자세가 서툴러 팔이 굳어 있었다. 목을 받쳐주세요. 다혜가 말하자 태경은 급히 손을 옮겼다. 도겸이 눈을 뜨고 울기 시작했다. 태경은 당황했지만 아이를 다혜에게 억지로 넘기지 않았다.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등을 두드렸다. 얼마 뒤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태경은 도겸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다혜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조차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 태경은 정해진 날에만 아이를 만났다. 다혜가 일정을 바꾸면 이유를 캐묻지 않았고 아이가 아픈 날에는 집 앞으로 찾아가지 않았다. 다혜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지만 쉽게 믿지 않았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잠시 조심할 수도 있었다. 진짜 변화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어야 했다. 1년이 흘렀다. 다시 봄. 협동조합은 남해와 구례의 농가 12곳과 계약을 맺었다. 큰 기업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으로 주문을 받을 만큼 성장했다. 첫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 다혜는 조합원들 앞에서 지난 한 해의 매출과 다음의 계획을 설명했다. 회의실 앞자리에는 제복과 금이, 혜정이 앉아 있었다. 명숙도 조용히 뒷자리에 자리했다. 태경은 가장 마지막 줄에 앉았다. 그는 백성식품 후계자나 다혜의 남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도겸의 아버지이자 다혜가 참석을 허락한 손님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준비된 빵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경은 먼저 다혜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다혜가 아이를 안고 그에게 다가왔다. 잠깐 안아주시겠어요? 태경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괜찮겠어? 네, 제가 물건을 정리해야 해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도겸을 받아 안았다. 아이는 이제 제법 자라 태경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태경은 웃으며 아이의 손가락을 살며시 풀어주었다. 다혜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상담은 계속 받고 있습니까? 응. 회사에는 언제 돌아가실 생각이에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돌아가더라도 예전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으려고 해.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거야? 다혜는 잠시 침묵했다. 두 사람의 서류는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혜가 출산과 조합 준비로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태경은 더 묻지 않았다. 다혜가 말했다.
모른다는 건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아. 저는 예전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알아. 우리가 다시 어떤 관계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부터요. 태경은 도겸을 아는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다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기다린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돌아갈 것을 전제로 살지 마세요. 태경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고쳤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할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대답에 다혜의 표정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아이를 다시 받아 안았다. 태경은 주머니 속에 있던 결혼 반지를 만지지 않았다. 오래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반지를 꺼내 다시 시작하자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반지 하나가 신뢰를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혜는 회의실 문을 닫기 전에 그를 돌아보았다. 다음 주 도겸 예방접종 날입니다. 태경의 눈빛이 밝아졌다. 같이 가도 될까? 시간을 지켜주세요. 그럴게. 다혜는 먼저 복도를 걸어갔다. 태경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다시 부부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다혜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태경에게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다혜에게 가족을 위해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태경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결정을 빼앗지 않았다. 다혜는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었고 태경은 그녀를 끌어당기지 않았다. 사랑은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못한다. 사과는 무너진 신뢰를 단번에 되돌려 놓지 못하고 아이의 존재가 실패한 결혼을 자동으로 회복시켜주지도 않는다. 용서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다.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책임져야 했고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의 기대도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다음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다혜가 태경에게 건넨 것은 완성된 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시작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사람은 윤다의 자신이었다. 정혜림은 설을 사흘 앞둔 저녁,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도면을 붙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에서 밀려온 차가운 바람이 빌딩 사이를 휘돌았고 유리창에는 희미한 성애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병원 감염관리 기준표, 조명 배치도, 마감제 샘플, 공기순환 계산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전주시 완산구에 새로 들어서는 공공병원 특수치료 병동의 실내 설계를 맡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 병원의 원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해림은 다른 프로젝트보다 10배는 더 조심해야 했다. 누구에게도 특혜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의 이름에 흠집을 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도면보다 더 그녀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친척들의 전화, 특히 큰외삼촌 오도환의 목소리였다. 전화기는 그날도 끈질기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해림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받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전화가 갈 것이고 어머니는 수술 일정과 병원 회의 사이에서 또 미안한 목소리로 딸에게 참아달라고 말할 것이다. 해림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오도환의 거친 목소리가 곧장 날아왔다. 너 이제 32이다. 설에 내려오면 백기태를 제대로 만나봐.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잖아. 의료기기 납품도 크게 하고 전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 엄마 병원에도 도움이 되고 너한테도 손해볼 일 없다. 해림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마치 자신이 병원 예산서의 한 항목이거나 입찰 서류에 끼워 넣을 보증금처럼 느껴졌다. 사랑이나 결혼이 아니라 거래, 가족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백기태라는 이름만 들어도 속이 답답했다. 그는 전북 일대에서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외아들이었다. 겉으로는 번듯했다.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식사 자리마다 비싼 시계를 일부러 드러냈으며 어른들 앞에서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해림은 그가 병원 납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환자를 숫자로 보고 병동을 시장으로 보고 의사를 문지기로 보는 눈빛을 알아차렸다. 그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들이는 데 익숙한 남자였다.
오도환이 그런 그를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이유도 너무 뻔했다. 오도환은 오래전부터 병원 공사와 장비 납품 주변을 맴돌며 자기 몫을 챙기려 했고, 어머니 오명숙 원장은 그때마다 서류를 반려하고 기준을 들이밀었다. 그래서 그는 조카의 결혼을 이용해 막힌 길을 뚫으려 했다. 외삼촌, 저는 결혼으로 병원 문제를 해결할 생각 없습니다. 해림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오도환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건축사무소 하나 차려서 도면 좀 그린다고 세상 다 아는 줄 아냐? 여자는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 내 엄마도 병원장 자리 지키려면 친척 말 좀 들어야지. 고집만 부리다 큰일 난다. 그 말에 해림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비난을 혼자 받아내며 해림을 키웠다. 새벽 회진을 돌고 야간 회의를 하고 명절에도 병원에서 환자와 직원들을 챙겼다. 그런 어머니를 오도환은 늘 자기 밥그릇을 가로막는 사람처럼 대했다. 해림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이번 설에 누구를 만나든 제가 결정합니다. 그녀는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끊긴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해림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해졌다. 분노가 너무 깊어지면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문장을 하나씩 입력했다. 명절 동행대행, 가족 모임 역할대행, 가짜 남자친구. 스스로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해림은 더 이상 어른들의 잔소리 속에서 혼자 벽처럼 서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연인이 아니라 방패였다. 말 많은 친척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 백기태의 천박한 과시 앞에서도 기죽지 않을 사람, 어머니가 오기 전까지 자신의 옆자리를 지켜줄 사람. 여러 프로필을 넘기던 해림의 손이 한 남자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이름은 차현재, 나이는 38, 검은 셔츠 차림으로 어두운 골목의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 사진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명품 로고도 스포츠카도 과장된 미소도 없었다. 남자는 담배를 물고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긴 겨울밤을 이미 여러 번 통과한 사람처럼 보였다. 눈빛은 낮고 깊었으며